오프닝. 자,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정 꾼의 곽수종입니다. 이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이 비트코인 쏠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상자산 시장인데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5천만 원대 행보하던 이 비트코인이 3월 들어서 1억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2021년 최고가를 경신했기도 했죠.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작된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9,700만 원대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다가올 비트코인 반감기 등의 이벤트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여전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최근의 강세장 또한 한때의 버블로 끝나고 말 것인지,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 이 두 분의 전문꾼을 모시고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정 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에 약 6만 9천 달러의 최고가를 찍었었죠. 그 뒤로 이 하락장을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 다시 급반전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비록 다시 하락하면서 1억 원대 안착은 아직입니다만 2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강세장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것이 주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세희 연구원님,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시장이고 이게 왜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물 비트코인 ETF가 네. 사실상 비교가 가능한 건 전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선물 비트코인이 이미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선물과의 비교, 그리고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내지는 뭐 다른 커머디티와의 좀 차이점, 이 정도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선물이랑 현물의 개념을 저희가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선물은 당연히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현물은 지금 현재 가치, 그 자산이 가진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실제 비트코인을 시장가든 아니면 OTC 거래든 다 매수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선물은 계약을 사는 거지만 직접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 1억이 간 이유는 다 ETF 때문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당연하게 이게 운용사가 실질적으로 이전에 없던 수요인 실질적인 매수세가 발생하고 또 이거에 따른 편입 효과, 이런 네.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선물을 이야기할 때는 현물 시장을 기본으로 한 게 선물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먼저 장외 시장에서 존재를 했었는데, 뭐 그때 비트코인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네. 이제 현물 시장에서 ETF가 거래가 되려고 하면 거래소에서는 그만한 현물 자산을 들고 있어야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OTC 시장을 열려고 하는 블랙락이라고 하든지 골드만삭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JP모건 모두는 그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장 거래자들이 저 거래소 믿고 거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늘어났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용사단, 뭐 블랙록, 피델리티에서 일단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AP나 LP,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동성 공급자, 마켓메이커 이렇게 알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국내는 증권사로 한정되지만 미국은 또 이제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LP로 들어옵니다. AP. 네. 이제 그들도 똑같이 매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의 계속 유동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사실상 이제 그런 효과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과 최근 가격 상승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서 내가 여쭤보도록 하고, 교수님 방금 우리 김세희 연구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전자화폐 가운데서 탈중앙화, 그러니까 정부의 간섭이라든지 중앙은행의 감독 관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화폐적 역할을 기대를 하고 거래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초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ETF가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거래 내역들이
장부로 다 기록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건 그렇죠. 탈중앙화의 의미가 좀 희석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탈중앙화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물 EFT가 되든 선물 EFT가 되든 네. 거래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원래 목표했던 거는 암호화폐, 그러니까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정부가 아닌 탈중앙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갖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사상은 이제 벗어나질 않는 거는 맞고요. 네. 지금 현물 EFT하고 선물 EFT 나올 때 거래소의 중앙화 문제하고 원래 비트코인에 대한 탈중앙화 개념하고는 조금 시각이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뜻입니다. 네, 어떻게 달리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비트코인 거래는 당연히 탈중앙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단지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P2P 거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P2P 거래가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아는 수분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한다고 했을 때 네. 누가 먼저 거래를 시작하느냐는 거죠. 서로 상대방을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드리려면은 네. 거래 상대방이 저한테 반드시 비트코인을 받고 현금을 줘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네. 어떻게 보증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신뢰기관을 갖고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러다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 개념이 본질적으로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쪽에서는 소위 말 정말로 탈중앙화된 거래소, 예. 덱스라고 해가지고 예. 정말 신뢰하지 않는 탈중앙화 거래소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은 유연하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보안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씩 비트코인 시장이 확대돼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인자가 붙으면서 많은 분들이 화폐로 지금 착각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몇 번을 강조해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의 코인은 화폐적 개념보다는 금과 은과 같은 예, 자산의 하나의 개념이죠. 자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설명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고 투자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변동폭이 커지는 것이 첫 번째는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피델리티가 사모아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 OTC를 열어야 되니까, 또 은행 같은 AP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또 사모아야 되니까 또 거기에 수요가 또 따르니까 존재를 하고, 근데 이것의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미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대체로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이제 다른 네. 시각으로 해보면 결국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가격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다. 네. 요 전제를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공급량이 저희가 이제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아마 한 94%가 채굴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저희가 이전에 없었던 수요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과거에 비트코인의 수요가 뭐가 있었을까를 네. 생각해 보면 뭐 일부 국가 혹은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것들 외에는 사실상 뭐 실질적인 저희가 거래 수단으로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AUM이 뭐 피델리티나 특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AUM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 거래량 측면에서는 뭐 금을 굉장히 뛰어넘는 적도 많았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신규 수요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이걸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일평균 공급되는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약 9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 일부는 1000개 갔다가 700개 갔다가 이렇지만 에버리지는 900개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신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직까지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연기금이라든지 혹은 뭐 퇴직연금 혹은 개인의 계좌에서 확대된다. 뭐 이런 비중 자체가 달라지면 궁극적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이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고요. 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반감기 이제 4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역학관계가 좀 변화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연기금마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정부 차원에서는 아니면은 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현물 ETF의 의미를 네. 경제학적으로 뭐 가치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렇죠. 2009년도에 태어난 이래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이 사실 엄청나게 많고요. 네.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물 ETF가 나오면서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네. 제가 3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자산 시장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새로운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산 시장의 특성을 우리가 빨리 습득을 해서 새로운 자산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연 이게 자산이냐 이런 논리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현물 ETF가 탄생한 저희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는 자산으로서의 인정뿐만이 아니라 그 자산 시장의 안정성까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세희 연구원님, 아까 401K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미국 연기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1K 저도 한번 근무를 해봤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연기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런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화폐는 아니지만 자산의 의미로 상당히 비중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래도 국내보다 퇴직연금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401K는 뭐 퇴직연금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상 이미 어둠션은 저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네. 얼마 전에 피델리티가 연내에 약 개인 계좌에서 이제 약 20%를 편입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은 즉슨 원래는 기존에는 일부 금융기관들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연기금들이 현물 ETF를 사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게 좀 짧지만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피델리티는 사실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네. 4분의 1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20%의 룸을 열어놨다. 그리고 이게 이미 시작되고 있다. 사실은 현재는 원래 고액자산가들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확대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뱅가드도 사실 퇴직연금 시장의 이제 메인 플레이어 중에 한 그렇죠. 명이지만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4분의 3 정도의 비중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냥 그 시장의 1%의 어둠션을 저희가 가정해도 네. 어마어마한 자금, 사실상 비트코인의 전체 시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새롭게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추가로 가장 근시일 내에 좀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림으로 봤습니다만 2100만 개가 나왔단 말입니다. 알고리즘을 갖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100만 개 채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놔버렸어요. 예. 그중에서 지금 93%를 채굴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6.7% 정도 남았다. 예. 근데 앞으로 4월 달에는 또 반감기다. 예. 그런데 방금 ETF 시장을 열어줬다. 선물 ETF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나 자산 보유가 입장에서 아니 내가 이걸 왜 내나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겠는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0만 불, 어떨 때는 지금 월스트저널에서는 25만 불까지 예측을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최대 보는 거는 35만 불을 예측하는 그렇죠. 미국의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예. 35만 불 그래서 예를 들어 35만 곱하기 예를 들면 2,100만 개 해봐도 한 6조 달러 정도, 7조 달러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7조 달러 그래봤자 지금 애플 총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 되나 모르겠습니다. 미국 GDP가 21조 정도 되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만큼 충분한 여력이 있겠는데 내놓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는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이제 저희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하나만을 보진 않습니다. 네.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를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나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이제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반감기를 둬가지고 채굴량을 일종의 디플레이션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면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되다 보니까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그런 경제학적인 원리를 떠나서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흐름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듯이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혁명,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블록체인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데이터의 자산화고 그렇죠. 그 자산화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비트코인이고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전망은 저는 끝없이 우상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우상향되는 시점이 어디냐.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변동성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제학적으로 덩치가 커졌는데
옛날에 덩치가 작을 때는 변동성의 그 폭이 쉽게 왔다 그렇죠. 갔다 하지만 이제 시총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35번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네.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김수희 연구원 같은 질문 제가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 문제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고 특히나 좀 이 흐름에 예민한 펀드 매니저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궁극적인 시대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가 이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ETF로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인정을 받아가는 구간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부동산처럼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구간을 넘었을 때 화폐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랬을 때의 가격, 이제 변동성은 훨씬 더 다른 이제 국면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저희가 ETF가 출시가 된 만큼 지금은 이걸 우상향,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를 이끌었지만 저희가 올해 내의 시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변동성도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뭐 유동성 공급자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언제 이 가격이 오르냐, 저도 이 대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이 적지만 중장기적 흐름, 그러니까 최소한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 저희가 1년까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도 우상향을 보고 굳이 네, 하방을 보지 않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우상향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 예, 교수님. 한마디로 붙이면은 네. 저희가 무슨 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쪽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한때 이제 300만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거품이 빠진 거고 그리고 나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네. 연간 상승률을 보자는 거죠. 예. 그 연간 상승률인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아마 올해도 저희 잠깐 보니까 올해 뭐 네. 1월 초에 보면 5천만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하는 바로는 4천만 원이 조금 네. 안 됐었어요. 1월 1일 날은. 네. 근데 지금 이제 끝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8천에 끝나도 2배가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출렁이는 변동성이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수익률이 또 어떤 다른 자산들보다는 수익률이 좋을 거다. 저는 이거를 데이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사실 네. 그런 데이터들을 사실 저도 이제 리포트를 몇 번 낸 적이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한 2015년 정도부터 데이터화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 YTD 기준으로는 2022년도 제외하고 네. 이제 플러스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 제외하고 특히 뭐 1년, 2년, 3년, 뭐 5년, 10년 누적 수익률은 사실 개별 자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그러니까 가장 큰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김수희 연구께서 말씀하실 때 YTD 이런 말씀은 전년 동기 대비의 준말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면 YTD는 예. 1월 예를 들면 2013년, 그렇죠. 20년이면 1월 1일부터 예. 그 해의 연말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지금 교수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동성이 많이 안정됐다고 예. 했는데 보통 이게 전체 거래할 수 있는 그 트레이드 퍼 세컨드라고 해서 초당 몇 개의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네. 거래의 중요한 기술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초당 거래가 허용이 되고 있고 왜냐 그러면 이게 제한적이면 가격을 갖다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뭐 교수님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10분마다 한 번씩 이게 원장이 새롭게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기술력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적당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주시죠. 제가 이제 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포커싱을 마치면은요. 네. 전체적인 큰 생태계 그림을 좀 이해하는데 약간의 좀 왜곡이 될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록을 생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정상적인 거래들의 그냥 단순한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 정상적 거래들의 블록이 과연 사실인지를 합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합의하는 과정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비트코인만 그렇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그 블록에 대한 그 거래 속도를 예. 지금은 뭐 초 단위로 하고 있는 상태지 예. 비트코인은 10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왜 중앙화 거래소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래를 하게 되면 제가 하는 바로는 엄청난 속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실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네. 비트코인 거래가 아니고요. 예. 포인트 거래입니다. 네. 일단 이제 포인트로 거래를 맞추고 나서 예. 실질적으로 이게 비트코인 거래에 들어가는 10분인 경우는 뭐 출금이나 입금할 때만 일어나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비트코인 거래는 아니고요. 포인트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속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10분의 문제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잊어버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은 아니에요. 네.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은 이더리움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한 암호화폐야. 그냥 소위 말하면 옛날로 우리가 쓰는 전화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더리움은 이제 제대로 된 블록체인이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 된 거야. 스마트폰을, 예. 예.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스마트폰을 비교하는 거를 저는 참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블록체인 생태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 생태계로 바라보는 그 시각의 초점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바라보는 거지 비트코인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디지털 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트코인 초기에 나왔을 때는 화폐로 나왔겠죠. 목적은 화폐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봐도 실패한 화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자산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치 저장 측면이 강해서 원래 초기부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에 그러니까 비례했습니다. 네. 채굴한다는 의미도 사실 금강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채굴량이 줄어든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지털 금인 성격이 강한 거고, 나머지 블록체인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 나름대로의 생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암호화폐 제도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비트코인을 조금 제외하고 다른 일반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저는 사실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더리움 이야기는 여쭙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원조고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조에서 파생됐다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알고리즘의 위조 방지 체계. 여기는 보다 더 개인 중심적이고 지식적인 특허에 관련된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다는 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희 연구원님. 지금 아까 이제 10분 거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로 막 거래가 초단으로 되다가 실제로 이게 위조한 거야 아닌 거야 확인 딱 해가지고 너한테 1비트코인 줄게. 네가 산 만큼 딱 들어오는 거는 10분이 걸린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거래의 거래소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좀 가져와서 앞으로 싱가포르나 이런 그 국제 금융 거래소를 뛰어넘으려면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하나 만들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우리나라도 ETF 현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그 거래소라는 게 기존에 있는 업비트나 뭐 빗썸 외의 거래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래소를 말씀하시는 지금 건가요? 말씀하신 건 비트코인 네. 전문. 전문 네, 거래소요? 네. 지금 업비트나 이런 것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CX죠. 예. 제 생각에는 국제 거래를 위해서는 교수님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네. 주저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예, 얘기를 정부가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당국께서.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법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개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한 거고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현재법에서 안 된다.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인식이 조금 좋아진 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유연한 정책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번에 뭐 총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도 청와대실에서도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조금은 이제 캐션 마크지 안 된다는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걸 하려 그러면 결국 그 비트코인으로 해외 자금을 송금하고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받고 하는 관련 법안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외환관리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에 현재 제가 법안을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훑어보니까요. 언뜻 보기에는 외환거래법에 위반이 안 되는 항목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그 외환관리법에 제가 좀 개정을 했을 때 조금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그게 아마 2018년, 19년도인데요.
원래 그때 이제 외환관리법의 우리나라 외환의 중심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법률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집중 관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IMF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어떤 거를 시도했었냐면은 소액이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게 개정이 돼서 소액이체업자라는 게 아마 생겼습니다. 근데 그 소액이체업자를 하는 그 수단에 소위 말하는 이제 암호화폐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개정안은 원래 원안에는 저희가 넣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법률 제정될 때는 그게 삭제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소액 이체를 할 수가 없는 네. 어떤 이런 어떤 국내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의 경쟁력 아니냐. 그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ETF를 허용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리고 소액이체, 암호화폐를 통한 외환 송금에 대한 송금, 레미턴스를 허용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충분하고 진지한 논의가 저는 이제는 이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상당히 이 진중한 문제. 김세희 연구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예. 국내에서 정말 이거 출시가 될 수 있냐. 네. 특히나 뭐 올해 같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개 자체도 이제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해외 ETF를 저희가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아마 공약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된 공약을 또 철회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환 송금 얘기해 주셨겠지만 이제 일단은 미국은 되는데 왜 국내는 안 되냐, 이제 이게 왜 위반하는 항목이냐라고 하면 일단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고요. 국내는 포지티브 규제이다 보니까 저희는 증권의 항목으로서 사실상 ETF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에 이제 가상 자산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는 국내 안에서 국내 거래소들이 실질적으로 이 커스터디를 담당하면서 이제 저는 출시하지 않을까. 특히 왜냐면 그 송금법을 바꾸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해외 송금도 이제 사실상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LP와 AP를 누가 할 수 있냐. 근데 저희는 증권사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가증권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과거에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라이센스를 과연 증권사한테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가상자산 MM이라고 하죠. 마켓메이커한테 라이센스를 새로 발급할 건지. 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기준가를 해외와 동일하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갈 길이 먼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ETF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세희 연구원 보시기에 이더리움 ETF 가격이 좀 2분의 1 정도 가격이니까 이거부터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게 5월 23일에 최종적으로 이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때 발표가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한 달 반 정도 이제 남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저는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하면 저는 출시 가능성이 50% 이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50% 있습니다. 이하다? 네, 사실 굉장히 좀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저 이제 사실 1월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을 사실 블랙록도 똑같이 신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가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SEC에서 계속해서 증권법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던가 뭐 혹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스마트폰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생된 케이스 그 뭐 어떤 상품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뭐 LSDFI라고 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파생 상품, 뭐 스테이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지 하는 사실상 저는 좀 허가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스탠스들도 저희가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약간은 다소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말에 발표가 난다고 하지만 김세희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 전 국민적인 이해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특정 소수인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하고 있는 게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사실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지만 그냥 네.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구수로만 보면 한 50% 넘지 않을까. 50% 넘는다.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월스저널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은 MZ 세대가 전체 거래량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M 세대가 한 22%, 뭐 나머지를 Z 세대가 차지한다. 이런 뭐 통계도 나오던데 그런 통계가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라고 아무도 모른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M세대가 얼마, Z세대가 얼마 이걸 몇 퍼센트 된다는 걸 알 수 있지라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방금 김세인 연구원이 이야기해 준 이더리움의 ETF 현물 시장 이것도 비트코인 현물 시장처럼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조금 요원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미국이 움직일 텐데 미국이 이더리움 ETF, 그러니까 현물 네. ETF를 허용할 것인가 문제하고 네. 국내인 경우 맞습니다. 그렇죠. 국내는 제가 볼 때 아주 유연할 것 같고요. 그건 미국이 현물 ETF,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어쨌든 저는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문제는 시기의 문제. 아까 제가 말한 그 패러다임 전환 시대의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될 건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세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이제 미국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을 제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증권형이 아니라고 다들 인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증권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법적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이더리움의 그 현물 ETF를 이렇게 쉽게 승인해 주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체계를 2017년까지인가요? 제 기억에 허용을 했다가 갑자기 2017년부터 문을 딱 닫고 그다음부터 허가를 안 해주고 거래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2020년도부터 2020년부터 사실상 입니까? 채굴을 금지했고 금지시켰죠. 5월부터. 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특히 싱가포르, 한국, 일본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국가들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미국과 유럽, 한국,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감기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가격을 또는 앞으로의 미래 자산의 가치를 놓고 미국 달러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강력한 현재까지 100년을 지금 지내온 근데 왜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을 만들고 가격을 매기고 중앙은행에서 또는 민간 기업들, 민간 투자은행들에서 헤지펀드에서 이렇게 달려드는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결국 국경을 넘는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글로벌 국가들이 특히나 강대국일수록 저는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이종 통화 혹은 이제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스위프트를 통한다던가 뭐 일종의 제3자 기관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뭐 지갑을 통한 거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이거를 막아야 하는데 정말 이거를 가격을 0으로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0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채굴하는 행위를 이제 사실상 전혀 못하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전 세계 인터넷을 막 한 번에 멈춘다던가 이런 행위들이 사실상 필요한데요. 근데 뭐 저희가 중국 2020년도부터 한 5월부터 사실 금지를 시켰는데요. 한 2, 3개월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정말 채굴량이 해시레이트가 0에 가까웠습니다. 네. 근데 1년이 지난 후 그리고 현재 보면 사실 중국에서 해시레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스물스물 나오는 네, 사실 막더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대체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달러의 패권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뭐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 달러 저희가 채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게끔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으로 실질적으로 저는 당분간은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의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요인으로서 저는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처음에 이게 아이디어가 디지털 자산 또는 뭐라 그래 디지털 화폐 개념 아니었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얘기를 그렇죠. 화폐를 화폐를 개념으로 아까 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렸고 예. 실패를 했고 예. 자산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자산적 의미가 강화된다는 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자산적 의미가 되는 것이지 예. 일반 개인들이 샀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사서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 큰 손이 달려 들어가지고 뭐를 사야지만 저게 가치가 있겠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는 게 블랙락이나 이런 피델리티나 이런 기관들인지 아니면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들인지 아니면 은행들인지 그 큰 손들이 대체 어디에 분포되어 있으면 누구인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자본 생태계 보통 보면은 이제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는 제가 볼 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화폐라는 개념에서 자산으로 개념으로 흘러간 건 확실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유럽연합의 미카법도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화폐라는 용어를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용어 쓰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라는 측면보다는 자산으로서 측면이 강조된 게 맞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목적이 뭐냐면 데이터의 자산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모든 세상의 데이터는 자산화 될 거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근데 자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금이 자산이냐?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어서 내 거라는 걸 검증받아야 그게 자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보통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그 덧붙여야 되는 개념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소유권이냐? 어떤 권리를 가져야 소유권하고 권리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자산이라고 취급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권리를 연결시켜주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이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그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의 목적이 데이터의 자산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산화의 소유권이 탄생이 된다면은 현재 자산 시장이라는 개념이 잘 보시면은 소유권 개념을 보증하는 신뢰기관이 따로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되든 주식이 되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생겨서 디지털 자산화되고 그다음에 토큰화 된다면 이제는 그 소유권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했던 뭐 심지어 얘기하면 뭐 등기소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예탁 결정 같은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큰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츰차츰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왜 요새 이렇게 금융 자본가들이 들어오느냐? 저는 결론은 돈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돈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말씀드리지만 자산으로서의 건전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들어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중국이 금지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인터넷 진흥 정책을 했습니다. 네.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인터넷 진흥 정책을 했는데 그때 중국이 인터넷 금지 정책 피신국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인터넷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래서 그때 저희들 젊은 그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중국은 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이 망했나요? 네. 중국은 너무 인구가 많아서 필요한 사람, 자기들이 허용하는 사람은 인터넷을 하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에서 인터넷을 금지시킨 거죠. 똑같은 논리로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네. 중국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다 하고요. 그리고 특히 뭘 원하는 거냐면 저는 이건 좀 큰 차원에서 보면은 패권, 그러니까 기축통합 패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을 이기려면은 1대1로 정책을 펴서 미국이 이기려면 두 가지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군사, 네. 하나는 기축통합. 기술통. 예. 근데 현재 종이화폐로서의 기축통화는 제가 볼 때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 앞으로 모든 게 우리나라도 지금 CBDC 디지털 법정화폐를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디지털 법정화폐가 되면은 디지털 법정화폐에서도의 기축통화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법정 기축통화. 저는 중국이 그걸 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CBDC 말씀까지 주셨는데 방금 말씀 중에 금융자산 이야기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 보스턴 컨설팅사에. 어떻게 보십니까? RWA라든지 ST라든지 이제는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죠? 저 사실 RWA 요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의 줄임말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저희가 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지 않냐라는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과 실제 자산을 결합하자. 그리고 아직까지 그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해서 사실상 저는 실현 가능성은 조금 더 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채권이라든지 혹은 뭐 미국채를 가지고 토큰하는 것들은 워낙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많이 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RWA의 굉장히 작은 세그먼트인 ST 토큰 증권을 사실상 아직까지 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시장성은 사실 시장 규모나 시장성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희가 자산
범주를 다 토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 에쿼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저희가 하다못해 뭐 채권부터 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IP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 규모를 말하는 건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것들,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토큰 증권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이나 뭐 혹은 미술품처럼 신탁이 용이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유스 케이스들이 많고요. 특히 이게 국내보다 한 2, 3년 정도 빠른 게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희가 뭐 금 혹은 뭐 부동산 이런 거 위주로 굉장히 사실상 많이 건수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뭐 거래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일반 에쿼티랑 당연히 비교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김세 연구원이 말씀 주신 내용을 또 NFT하고 연결을 하고 메타버스까지 연결을 하고 AR, VR까지 연결을 하면 이더리움 체계가 미래에는 더 중요한 앞에서 말씀 주셨는 암호화폐 체계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까지는 뭐 저희들이 오늘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게 가치가 두 분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35만 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다. 뭐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치가 인정이 되려면 활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원장을 위조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거 2,100만 개밖에 없어. 이거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장을 들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이 화폐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지적재산권, 그러니까는 가수들이 그 뭐죠? 작사 작곡하면 매일 받는 거. 저작권. 저작권료 받듯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기술과 자산의 그 범위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증명하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용성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자동차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사실 온라인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쓰이고 있고요. 특히 뭐 기술 같은 측면에서는 저희가 콘서트 같은 경우에서도 암표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장범준 NFT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공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에 활용되는 저희가 토큰 증권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 저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성은 저희가 과거 5년, 10년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렇지만 가상화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왜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냐, 왜 이거 어디다 쓰이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특히나 비트코인도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 등 혹은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이 공간에서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또 다른 게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가상화폐도 충분한 어둠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디파이 측면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거를 이제 화폐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세현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즘 화두가 AI입니다. AI 중에 생성형 AI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어떤 노래 예술이면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된 개인정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죠. 문제는 뭐냐면은 김세 연구님은 이제 자산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블록체인의 아까도 말씀드린 블록체인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블록체인의 목적이라는 거는 제가 데이터의 자산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를 자산화했을 때 생기는 엄청난 혁신, 경제적인 효과, 효율적인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실험을 해야죠. 실증 프로젝트. 예를 들어 가지고서 블록체인의 가치가 뭐냐고 저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의 가치가 뭘까요? 인터넷 자체로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통신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사이버 서비스들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 뱅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네이버 같은 포털을 만든다든지 블록체인도 정부에서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인터넷이에요. 블록체인의 가치는 뭐냐? 그냥 인터넷 가치가 똑같습니다. 모든 미래의 세상에 뭐냐? 모든 서비스가 네. 인터넷에 올라가. 현재는 인터넷에 올라가듯이 미래는 블록체인에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실생활에 느끼게 해주려면은 블록체인에 올린 서비스들이 과연 우리 실생활을 얼마나 혁신하고 얼마나 개선시키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노래 저작권이죠. 예. 저작권을 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돼 있느냐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서비스들을 펼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 생태계 투기 또는 투자 상품으로만 보는 거죠. 네. 아까 저기 말씀하셨을 때 어떤 게 있냐면은 블록체인의 가치 얘기할 때 제가 블록체인의 가치는 서비스에서 결정난다. 근데 그 서비스에서 하는 주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의 자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자산이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 자산이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한 게 그 방법이 토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토큰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데이터 자산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토큰 같은 거를 사실은 약간은 좀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가 좀 이제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김세희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총선에서도 방금 화면으로 나갔습니다만 각 정당별로 지금 뭐 공약 나오는 거 보면 마치 트럼프가 2021년까지 이거 암호화폐 스킴이야, 이거 완전히 사기야 이러다가 비백 라스웨미가 조금 이 중요한 거예요. CBDC는 그렇더라도 연말 때문에 바뀐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이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앞으로 암호화폐라는 것에 대한 사실적 관점과 정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고 투자 전략은 무엇이 적합하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제 시장의 관심도나 혹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거에 대비 사실상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이거의 근본적인 가치가 많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적고 그거를 궁금해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 사회적인 규제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이미 비싸니 그거 외에 이제 사실 코인은 인내할 수 있는 투자 시기도 짧고요. 금액도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좀 리스크가 큰 코인들로 사실 관심이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부가 가능한 코인 안에서 사실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사실상 저는 기준만 다르지 에쿼티와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부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초 내로 말씀 하나 주시죠. 30초요? 예. 할 말이 많은데.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말이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공약 나오는데 기존 공약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중요한 거는 그 대선 때 했던 공약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실행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공약보다는 실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같은 건지 용어가 정립됩니다. 이거 전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원래는 네. 증권 토큰인데 왜 토큰 증권일까? 예, 네. 그 안에는 사실은 좀 숨은 배경이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꿈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이 말을 정의해서 바꿔본다면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배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첫 등장한 2009년 이후로 15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명칭도 개념도 그리고 파생 용어들까지도 어렵게 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미국을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시작된 만큼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힘이 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제진정꾼 방송이 그 힘을 기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